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양희원영입니다. 저는 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제가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그리고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있을 때 계속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관련 분야에 대해서 중요한 의제에 대해 좀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궁금한 점을 좀 해소하는 그런 유튜브를 하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같이 모신 분은 이투뉴스의 이상복 기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님은 사실 에너지 분야 그 활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아주 이 업계의 베테랑 전문 기자님이시죠? 네, 그렇게 봐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사실 이상복 기자의 기자 수첩 가끔 보면은 이렇게 가슴 아프고 찔리는 핵심적인 얘기들을 항상 해주셔가지고 고맙기도 하고 어떨 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네. 정치라는 게 사실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 문제에서 걸려있는 여러 걸림돌들을 많이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벌써 우리나라가 뭐 6.25 전쟁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또 박정희 시대 이렇게 지나면서 에너지 산업이 굉장히 단단하게 자기 기득권들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룹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지상 과제 그리고 아리백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이 과제를 실현하려고 보니까 뭐 이게 꼭 기업만이 아니라 공기업, 민간기업, 노조 또 이제 관련된 주민들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단단한 어떤 그 뭐 자기 자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어떤 인식 또 편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탈원전 논쟁도 있고 탈석탄에 따른 노동자들 일자리 상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여러 문제와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에 몇 년 정도 일하셨죠? 제가 한 20년 정도 됐고요. 20년? 예. 그럼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뭐 처음 언론사는 아니고 한 3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부터 초중반부터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현장에 계시면서 굉장히 많은 부침도 있으셨을 거고 그리고 많이 목격하신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정부하고 민주당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차이 때문에 있는 그런 갈등 그다음에 그 정부가 바뀌면서 일관성이 없는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되나요? 퇴행이라 그러나요? 그걸로 결국은 손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인 거고 우리의 산업의 문제인 거고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참 이런 일은 있을 줄 몰랐죠. 3년 만에 윤석열 정부가 끝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3년이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정상이나 제자리 잡기를 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 3년의 에너지 정책을 한마디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지. 저도 이렇게 빨리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뭐 좀 빨리 끝났는데 윤 정부 임기가 지금 이제 2022년 5월 12일부터 이제 탄핵이 이달에 4일 됐으니까. 저는 뭐 한마디로 압축하라 그러면은 원전으로 시작해서 원전으로 끝난 정부다. 원전으로 시작해서 원전으로 끝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 당시에 이제 공약이 신한울 3, 4호기 이제 건설 재개였고요. 신한울 3, 이거는 지금 뒤에 보이는 게 신한울? 이거는 이제 1, 2호기입니다. 1, 2호기죠. 그거보다 이제 앞서서 건설된 거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그 백지화했던 신한울 3, 4호기를 사실상 뭐 원안위가 2024년 9월에 8년 만에 이제 건설 허가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가동원전에 이제 계속 운전들을 다 허용을 해서 원전을 한 30% 유지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을 처음에 내걸었었죠. 근데 주요 사건들을 제가 조금 복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윤 정부 취임하고 한 달 만에 이제 바로 이제 그 창원에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해서 이제 원전업계 간담회를 가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서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마디가 지금 원전업계는 전시다.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서 폐허가 된 전쟁터다. 비상한 각오로 일감과 선발주를 과감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선발주 해달라 그랬죠. 예.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맥락상으로 보면은 뭐 절실하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원전 만드는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관료들한테 안전 중시하는 거 사고는 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 같고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경악을 했거든요. 저도 그때 국회의원 하면서 어떻게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문제인데 안전은 버려라, 안전 중시 생각을 버려라라고 대통령이 얘기할 정도라는 건 이게 도대체 뭐가 먼저인지, 그러니까 정치인, 관료, 그리고 선출직의 최고 공무원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까지 생명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지상과제인데 안전 중시 생각을 버려라라고 원자력 산업계한테 얘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때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 다시 뜨악했죠.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 우리 산업계라든지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관료들이 저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게 많이 경악을 했는데 그 해에 이제 재미난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면 윤 정부에서 처음 준공하는 원전이죠. 이제 신한울 1호기입니다. 이제 1, 2호기인데 이 준공식이 그해 12월 14일 날 열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2022년 12월 14일입니다. 네. 그때 이제 윤 대통령이 준공식에 참석하는 일정이 이제 잡혀 있었고 그런데 돌연 그날 아침에 참석이 취소됐어요. 그렇죠. 그게 기억하시죠? 연기됐잖아요. 자, 왜 연기됐을까요? 준공식이 연기된 이유가 송전솔로에 물리지 못한 거 아니었나? 아닙니다. 아니, 고장이 났었나 여기에? 고장은 그 다음 일입니다. 이제 제가 순서대로 복귀해 드리려는 게 이 두 원전이 가지는 윤 정부에서 두 원전이 가지는 상징성이 대단히 큽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갑자기 아침에 한파 때문에 참석을 못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해요. 근데 한파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기온이 경북 지역의 기온이 영하 1도에서 3도예요. 우리가 한파라고 하는 것은 영하 14도, 15도 뭐 내려가서 뭐 수도가 파열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날 그 참석을 안 해서 그 당시에 이창양 장관이 이창양 장관이 축사를 대독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이 우리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을지 모른다. 전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 도대체 탈원전 정책으로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다고 계획만 세웠는데. 사실은 이때 처음 가서 그 메시지를 내고 싶었을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그 행사를 준비하던 사람들도 아침까지도 대통령이 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이제 뒷얘기들이 많은데 뭐 여러 확인 안 된 얘기도 있습니다. 저 과음해서 못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확인은 안 됐습니다. 아무튼 불참을 하죠. 이 신한울 1, 2호기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 27번째, 8번째 원전입니다. 건설 원전으로. 27번째, 28번째.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기술 미자립을 했다. 이거는 완전히 국산을 못했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가 이제 원자로 냉각제 펌프예요. 네, 맞아요. RCP라고 부르는 냉각제 펌프하고 계측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컨트롤룸하고 같이 연결된 그걸 다 디지털화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국산화한 원전이다. 그래서 윤 정부로서는 신한울 3, 4호기 못지않게 이걸 뭐랄까요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적인 원전? 근데 그 별로 홍보 안 된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이 원전 당국에서는 열심히 홍보를 했어요. 사실. RCP로 국산화했다. 완전한 우리의 국산화 원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노형대로 수출을 한다. 우리가 경쟁 있게 수출한다. 근데 이 원전이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1년에 처음 건설 허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건설 허가 받고 나서 운영 허가가 받는 데만 한 7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많은 규제들이 한층 까다로워졌죠. 그리고 새 원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증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윤 정부에서는 그걸 오래 끌었다. 문정권에서 오래 끌었다. 문정부에서 오래 끌었다. 일부러 끌었다. 근데 원전은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년 걸린다고 계획을 해도 항상 그 일기가 넘어갔고 UA 원전도 원래 2017년, 18년 그때 다 준공하는 거를 계약 조건으로 걸었는데 그게 윤 정부 들어서 겨우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아마 그거는 앞으로 SMR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전 쪽은 안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검증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시간이 항상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라는 영국이나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걸려요. 뭐 한 20년 걸리기도 하잖아요. 네. 원전 네. 하나 짓는데. 네. 근데 우리는 10년 걸릴 게 한 15년, 16년 걸리고 이렇게 됐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원전이 두고두고 골치를 썩입니다. 신한울 1, 2호기가.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그때는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 못했는지는 밝혀진 건 없죠. 그냥 돌연 취소를 했고요. 네, 술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날 그거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면 자기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처음에 검찰총장 할 때 월성원전 1호기 감사원 보고서를 받아들고 이게 뭐 경제성 조작이니 어쩌니 그러면서 그 공무원들한테 자료 삭제 기소를 그랬죠. 요란스럽게 하면서 그러면서 대선 후보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 덤을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 후보로 이렇게 행보를 할 때 항상 원전 쪽이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근데 신한울 1, 2호기 자기 정부 때 처음으로 준공하는 준공식에 간다고 해놓고 아침에 취소하는 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숙취겠죠, 숙취. 헬리콥터 못 타거나 비행기 못 타거나. 저는 확인이 안 돼서 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 하여튼 이 원전이 왜 두고두고 골치를 썩이는지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 원전이 작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1월 2일이죠. 세미대 이제 상업부전 1년 만에 갑자기 불시 정지를 합니다. 얘가요? 네. 근데 새 원전이 왜 그런데요? 불시 정지만 한 게 아니고 불시 정지에서 거의 2달, 3달을 아무 해명 없이도 서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왜 불시 정지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발표하지 않았어요? 네. 처음에 그걸 아무도 공개를 안 해서요. 제가 따로 취재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최초 보도를 했는데 예. 1차 원인은 예. 현장 정비원이 예. 터빈 차단기를 오조작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적 오류, 예. 휴먼 에러라고 우리가 그렇게 네, 부르기도 네, 하죠. 네. 사람이 실수했다는 겁니다. 뭐 그런 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오조작하더라도 이 큰 1.4기가짜리 원전이 사실은 오조작해도 그렇게 돌연히 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설계 도면 자체가 잘못돼 있었던 거예요. 설계 도면이요? 네. 예. 도면이 잘못됐으니까 그걸 또 회로를 잘못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자 오조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함 설비에 오작동이 겹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돌연 서버린 아니 거예요. 그럼 감리는 누가 했대요? 아니 설계도는 누가 그 오케이 하죠? 이제 이걸 못 찾아낸 거죠. 사실은 이렇게 상업 운전을 하고 완전히 작업할 때까지 이런 사고가 날 때까지. 근데 뭐 이거를 아니 뭐 오조작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가볍게 여길 게 아니 아니고요. 설계도가 잘못해서 회로가 잘못 연결됐다는 건 그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심각한 얘기죠. 예, 사실은. 어느 분야에 그런 그 부분에서 그런 일이 그러니까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역대 최악의 그 원전 사고라고 했던 체르노빌이랄지 스리랜마에서 이 사고들 이런 게 사실은 사람의 인적 오류, 오판이 처음에 있었고 그 설비 결함을 막아줘야 될 사실은 다음 단계의 다중 안전망들이 네. 차례차례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운일 수도 있는 건데, 네. 예. 재수 없게. 근데 그런 일이 근데 발생하잖아요, 실제 현실에서. 실제 이런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제어계통의 뭐 차단기였기에 망정이지 다른 부분 안전계통이었으면 어땠을까 한번 제어계통의 차단, 차단기라고 봐요. 차단기에 설계도의 회로가 잘못 설계되어 있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사실은 그닥 그렇게 부각이 안 됐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쉬쉬하고 원안위도 명확하게 발표를 안 해요. 조사가 끝났는데도 명확히 발표를 안 하고 나중에 그때가 몇 년도라고요? 슬그머니 2023년. 이게 작년 1월 불과 이제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작년 1월 2일 날 있었던 일이거든요. 작년이면 2024년이네요. 24년 1월에 이때 한참 다들 총선 난다고 바빠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잘 모르고 있었네. 서 있었는데 거의 세 달 가까이 서 있었거든요. 아무도 묻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이 새 원전이 왜 서 있었는지. 그래서 좀 걱정했던 거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사실은 이런 사고들이 겹치고 위험을 제때 감지 안 하면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상당히 이거 심각한 일이 아닌가 하고 주의 깊게 봤는데 마침 이제 작년 8월 1일에 결국은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제 신한울 1, 2호기 종합 준공식이 이제 열립니다.
이제 열리기로 했었죠. 이것도 이제 해프닝입니다. 8월 1일 날 열리기로 했는데 하필 그날 아침에 1호기가 또 터빈이 그냥 제어계통 오작동으로 서버려요. 1호기만 그래요? 네. 2호기도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작동을 서요. 그때 당시에 외교부가 네. 각국의 이제 사절들한테 주요 대사들한테 원조 수출하는데 네. 이 모델로 할 거다 그러면서 와서 네. 새벽부터 울진까지 내려오세요. 네, 그래서 네. 차로 교통편으로 가면 4시간 5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새벽부터 다 출발한 거예요. 가고 있는데 아침에 서버린 거예요. 아, 원전이 서버렸구나. 네. 아, 이거는 이 얘기는 들었어요. 그때. 네, 기억하시죠? 예,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돌연 취소해서 다들 황당해를 했고 그래서 취소했나요? 그래서? 결국은 그날 못 열었죠. 아. 그리고 체코의 이제 그 원전 수출 담당자들만 가서 예. 밖에서만 멀찌감치 보고 들어갔어요. 아.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사실은 대단히 망신살이었죠. 네, 네, 준공식이. 네. 예. 예. 그런 이제 그럼 해프닝들이 준공식이 미뤄서 다시 열리긴 했나요? 결국은 10월 그의 이제 10월 30일 날 예. 윤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참석해서 예. 참 우여곡절 끝에 예. 준공식이 열린 거였죠. 아, 그래서 그때 네. 준공식 열린 거예요? 준공식에 참석해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전 르네상스를 맞아서 1,000조 원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린다. 아, 그 얘기한 거 기억납니다. 근데 그 1,000조 원이 연간이 아니라 네. 그게 한 20년 누적이잖아요. 네. 그 20년 누적을 왜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죠. 연간 재생에너지는 연간으로 1,000조 원 뭐 그런 시장이 곧 열린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 네. 아니 20년 누적치를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튼 커 보여야 되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정치 때문에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 2호기가 그럼 성공적으로 준공된 것처럼 우리가 다 기억하는데 지난달 12일 날 기어포 또 2호기에서 큰 사고가 났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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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게 쌍둥이 노형이지 않습니까? 네, 1호기, 네, 2호기 네, 같이 네. 있는데 네. 2호기에서 원자로 냉각제 펌프 그렇죠. 바로 RCP에서 네. 방사능 누성 사고가 예, 크게 예, 났죠. 예. 근데 이게 꽤 큰 사고인데도 시민사회가 별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뭐 그 경락 건물을 벗어나서 그 다음 이제 다음 단계의 거기까지 방사능이 누설됐잖아요. 네네. 냉각제가 누설된 거예요? 냉각제가 그럼 누설됐습니다. 1차 개통에 1차 개통에서 개통에 예. 있는 게 경락 건물 바깥으로 누설이 된 건가요? 건물 안에 물론 안에는 아.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필터링해서 또 건너긴 하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최근래에서 이렇게 2단계까지 무너진 적은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이건 대단히 중대한 사고인데 이 원전을 결국은 아직도 정비를 못해서 아, 이달 20일에 사실은 1년 6개월을 한 주기를 다 해결료를 태우고 예. 가동 이제 멈춰서서 계획 정비를 해야 되는데 네. 결국 못 찾고 이달 20일 날 조기 정비 들어갔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사고 난 게 언제였죠? 12일이죠. 12일 날. 지난달 12일 날. 아, 네. 3월 12일. 예. 3월 12일 날. 예. 신할 2호기 사고 나서 지금 3월 20일 날 조기 재정비가 들어갔군요. 이제 그냥 사실상 뭐 빨리 이 원인을 찾고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냥 조기 정비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예. 서 있던 상태에서. 예. 그래서 윤 정부가 그렇게 서두르고 그다음에 해외 수출 원전의 자랑이라고 여겼던 그 원전들의 어떻게 보면 실상이 저는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면서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한울 1, 2호기를 2022년 12월 14일 날 준공식 예정됐는데 그때도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런데 24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상업 가동 해결료가 이렇게 태워져서 된 게 2023년인가요? 그러면? 네, 23년에 실제 3년에 시작했는데 2024년 1월에 예. 신한울 1호기가 가동한 지 1년도 안 돼서 네. 3개월째 헤어져 있다가 그러다가 또 그 8월 달에 또 제어계통 오작동으로 가동이 중지가 돼버리고 준공식 날 아침에 그렇죠. 그랬죠. 그렇게 예. 돼버리고 예. 그리고 10월 31일에 뭐 참석해서 종합 준공식을 했지만 바로 3개월 있다가 네. 3월 달에 신한울 2호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고인데 큰 사고죠. 냉각제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해결료를 어떻게 보면 식히는 게 냉각제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1차 개통. 그리고 2차 개통은 증기 발생기에 증기를 만드는 게 2차 개통이고 3차가 이제 바닷물 들어와서 해수단. 그러니까 이걸 식히는 건데 그럼 1차 개통, 2차 개통, 3차 개통을 봤을 때 1차 개통인 해결료를 식히는
이 냉각제는 냉각수라고도 안 하고 냉각제라고 따로 말하잖아요. 이 냉각제는 당연히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겠죠. 네. 해결료 봉이 해결료를 다 감싸고 있다 하더라도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뭐 기체, 액체, 다양한 방사성 물질들이 이 해결료 봉을 뚫고 또는 해결료 봉을 뚫고 방사선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주위를 방사화시키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그 해결료 봉을 뚫고 나온 방사성 물질이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함유되어 있는 게 1차 냉각제인데 그 1차 냉각제가 어쨌든 누설이 됐다는 거는 이 새 원전에서 그렇죠. 뭔가 큰 설계적 결함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나 그런 거는 소식을 못 들었죠. 물론 이제 원안위에서는 대단히 중하게 보고 있고 원자력 안전 기술은 포함해서 이제 규명을 하겠다 부채고 하는데 항상 그때만 이제 잠깐 주목을 받고 결과가 없어요. 어떤 이런 중대 사고가 났으면 원인과 결과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대책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네. 원안위조차도 그런 뭐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마무리가 제대로 되는 거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저희 당 추천의 위원이 지금 두 분이 계세요. 네. 한 분은 김진표 의장님이 추천하셔가지고 좀 하여튼 근데 또 한 분은 이제 당에서 지난 2024년에 추천하신 분이 계신데 좀 이렇게 여쭤봐야겠네요. 이 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네.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고 답을 받을 수 있으면 다음에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최신 원전입니다. 지금 현재 맞습니다. 건설 중인 원전이 4개가 있죠. 네. 신고리 5, 6호기,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착공한 신한울 3, 4호기 4개의 원전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가장 최신 원전이 신한울 1, 2호기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원전이에요. 근데 이 원전이 가동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설계도 결함 아니면 뭐 작업자의 우조작 그리고 제어계통도 오작동 그리고 냉각제 누설 사고 이런 사고들이 줄줄이 이어진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한편으로 또 규제 기관이 아무래도 정권에서 원전 어떤 생태계 복원이라든지 산업 진흥 정책을 강하게 펴다 보니까 제대로 그런 감시 감독 충분히 하지 못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4월 4일 전에 3월 달에 신한울 2호기에 냉각제 누설 사고가 일어났던 거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상복 기자님이 이걸 취재해서 계속 이제 보도를 하시고 하니까 그럼 마취독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던 게 이제 너무 죄송스럽고 아무튼 새 정부 들어서면 원전 안전 문제는 좀 원칙대로 상식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이 신한울 1, 2호기 이미 가동된 다음에는 좀 안전하게 가동되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정지가 되면 방사성 물질이 바깥으로 많이 나와요. 정상으로 가동할 때도 방사성 물질이 나오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갑자기 오작동돼서 그냥 중지가 돼버릴 때는 정말 이렇게 폭발적으로 방사성 물질이 주변에 나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정지가 안 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안전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다. 다음 정부가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좀 넘어가서요. 그때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어요. 탄핵 전국에 석탄 발전소를 급하게 인허가 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강릉 아닌 석탄 발전. 뭐 이제 MB 정부까지 걸쳐 있습니다. 근데 그때 했는데 이제 건설허가 한 게 아마 그때 2016년, 17년 그때 탄핵 전국에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 윤석열 탄핵 전국에 전력수급 기본계획 11차. 이걸 확정을 지었죠? 그러니까 올해 2월이죠. 이제 정확히는 최종 확정까지는 2월이 됐는데 사실 우리 민주당 진영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원전 부활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대로 저는 그대로 관철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38년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건설을 짓고 있는 원전 말고도 1.4기가와트급을 2개를 더 짓고 신규를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는 37년, 38년 사이에 대형 원전이나 SMR을 다시 확충하는 계획이 이렇게 담겼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알려지기는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야당이 반대를 하니까 그걸 반영을 해서 원전 1기를 덜었다. 그러니까 큰 원전 3개에서 2개로 하고 SMR 하나 하고. 예. 근데 사실은 SMR이 하나가 아니라 한 곳이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정확히 알고 보면 이게 덜어진 게 아니에요. 3개에서 2기로 주는 게 아니고 자, 2035년하고 36년 사이에 SMR을 뭐 한 700메가와트 정도 뭐 처음에 짓죠. 그다음에 2037년 이후에 이제 신규 대형 원전을 2기를 들어가고요. 그러면 나머지에서 이제 3기로 해서 2기로 줄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해당 물량을 이제 1기로 줄였다는 그 물량을 유보 물량이라는 명목으로 유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를 남긴 거죠. 이거는 나중에 원전을 지을 수도 있고 SMR을 지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미룬 거죠. 사실은 저는 좀 말장난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세월 3, 4, 5기, 신한울 3, 4, 5기, 4기 총 5.6기가와트죠. 거기에 SMR 그렇게 하면 지금 한 26기가와트 안팎이던 원전 용량이 한 10기가와트가 그냥 확 늘어나는 겁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현재 건설 중인 거 생각하면? 네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원전 발전량 목표를 2030년에는 31.8%, 2038년이 35.2%까지 높이겠다는 게 이제 11차 전력계획의 원전의 핵심입니다. 예. 근데 지금도 너무 많아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25기가와트 정도이긴 한데 문을 닫은 원전까지 우리가 개수를 다 세는 이유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확인한 것처럼 세워져 있는 원전도 문제다. 왜냐하면 그 안에 30년, 40년 동안 발생한 사용 해결료, 고준위 폐기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계속 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전은 가동이 끝나도 폐로가 돼도 그 위험 물질을 계속 안고 가기 때문에 원전 개수를 계속 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스나 석탄 발전은 그거는 해체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원전은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사용 해결료 3, 40년 동안 나왔던 게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거기에 있는 방사선 양이나 거기는 열이나 그러니 그걸 전기를 써서 물을 계속 돌려가지고 식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리 1호기하고 월성 1호기가 폐쇄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거는 2개의 원전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는 이유가 계속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안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거기에 그 투입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건설 중인 거 4개, 그리고 가동 중인 게 26개, 그리고 폐쇄된 게 2개. 그래서 32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원전이 이렇게 조그만 땅에 있는 데가 전 세계에 없잖아요. 얘는 뭐 밀도로 봐도 그렇고요. 국토 면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원전 밀집도가 높은 나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원전 설비도 가장 많고, 그리고 한 장소에 원전이 8개, 10개씩 몰려 있고, 근데 그게 한 2, 30km만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몰려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그러니까 확인했듯이 한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나면은 그 옆에 있는 원전에 있는 종사자, 작업자들이 어떻게 그냥 정상대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다수 호기, 여러 개의 호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 기준을 더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에 의해서 대피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은 한 개 원전의 사고만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개가 아니라 2, 3개가 동시에 벌어지면 그런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양도 몇 배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더 많은 거리에 더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전제로 한 안전성 평가가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그걸 시도한다고 말은 풍성했는데 결국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지금 한 곳에 계속 원전이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가 된 거죠. 근데 이런 안전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원전이 늘어나게 되면은 전력 수급상에 재생에너지와 충돌을 빚어서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수 없게 되는데 이번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이 아이러니가 원전도 늘리면서 재생에너지도 늘리겠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비유를 좀 마주보는 기차. 마주보는 기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요즘 주말마다 원전이 매주 쓰는 거 아세요?
아, 주말마다 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매주. 서고 하는데 일주일이 걸리는데 사실상 매주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쓰는군요. 간발을 하는 거죠. 아, 간발, 간발을 출력 하고 간발을 있다. 하고 있는데요. 한 20%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많게는 1.8기가와트까지 줄입니다. 여러 호기가 나눠서 출력을 나눠서 줄이는 거죠. 나눠 줄이니까 예. 동시에 25기가와트 중에서 예. 계획 예방 정비 빼고 나머지 하는 것 중에서 네. 1.8기가를 통째로 줄이는 네,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전력망 안에서 하나의 단일 전력망 안에서 재생에너지도 많이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이제 발전량 비중도 순간적으로 많이 치솟고 그다음에 출력 조절 안 되는 원전도 동시에 이렇게 늘어나니까 뭐 한때 그런 정책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일부 전문가들이 뭐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가 필요하다. 아, 조화될 수 있다. 뭐 예, 같이 보완해서 조화, 하자. 뭐. 상생과 조화를 막 이렇게 예, 운운하시는데 예. 사실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은 좀 가짜 아닐까 얘기를 하거든요. 가짜? 예,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그렇죠. 전력망 안에서 누군가가 줄어들면 누구가 늘어나야 되고 누군가 늘어나면 누군가 줄 수밖에 없는 원전이 운명이거든요. 늘어나면 재생에너지는 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원전이 줄어들면 재생에너지에는 기회고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네.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전력 수급 계획으로 다시 돌아가면 수명 연장 10기를 만약에 우리가 모두 한다. 다음 정부에서 10기를 그러니까 만약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네. 신규 원전 3개, 그다음에 소형 원전인 SMR 1개에다가 더하기 10개의 원전 수명 연장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2025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30년까지 다음 정부죠. 딱 5년 사이에 10개가 5년 사이에 10기가 다 수명 연장.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그걸 할 틈이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시간적 여유가 뭐 이제 되려나? 그거는 이제 규제 기간의 일정을 사실 네. 그 규제 일정도 좀 앞당기자 이런 논의들이 네, 원안위 있었죠. 당국에서 네, 내부에서 있었고요. 예. 근데 아무튼 그 10기가 그대로 돌아가게 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재생에너지를 정말 대량으로 두 자릿수로 출력 제어를 하든지 아니면 원전을 다수호기를 다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가면. 그러니까 수명 연장하면은 어쨌든 원전 전체가 네. 허가는 받아놓고는 네. 가동을 중지하는 사태가 벌어질 거다. 네.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대폭 줄이거나 또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죠. 뭐 어느 정도 뭐 1, 2기가와트 출력 제어하는 걸 갖고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1.8기가와트, 1.8기가와트면은 작은 원전은 2개 정도 되는 네. 거고 큰 원전은 1개보다 좀 더 많은 정도의 네. 양인데 예. 그 정도 줄여갖고는 택도 없다. 네. 예. 요 그래프를 한번 좀 네네.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3월 9일 날 실제 우리의 수급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날 이제 월성 2, 3, 4, 5기 등이 이제 원전들이 출력을 정상값의 한 80% 정도까지 낮췄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원전이 약간 밑으로 뭐 줄었네요. 미세하게 페이듯이. 뭐 약간 줄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기가 단위잖아요. 예, 예. 이만이 이제 20기가. 예. 그러니까 적지 않게 줄인 양들이 25기가에서 네. 25기가에서 3기가 정도로 된 것 같네요. 한 2기가 정도 예, 아까 말씀하셨던 1.8기가 예, 1기가. 정도가 줄어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원자력이 바닥에 깔고 네. 원전 전기는 가동만 하면 다 사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뭐 표현상으로 원전을 깔려는데요. 예. 사실은 그 급전화의 원칙 그러니까 CBP 재생에너지를 하는 게 맞죠. 재생에너지를 바닥에 예, 깔고 사실은 깔고 그렇게 하는 하는 게 거예요. 예, 하는 게 이제 맞는데 편의상. 예, 이제 근데 의견을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원전 때문에 좀 출력 제어를 하고 있으니까. 이날 이제 그 태양광 보시면 추계량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26기가와트가 추계량이라고 하시면 실제 계량기로 우리가 확인이 되는 발전량이 있고 예. 계량되는 걸 200m. 보니까 예. 전국적으로 분포를 보건데 이 정도 나올 거야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값까지 그러니까 해가지고 자가 발전까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현존의 이제- 계량기로 측정되지 않는 비하인드 예. 더 미터라고 BTM이라고 말하는 맞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할 경우는 26기가와트가 이제 이날 태양광이 나오고, 예. 오, 그러면 태양광이 원전보다 총 발전량이 더 많았네요. 저 시간 12시 시간 그러니까 이제 전체 수요 한 36% 40% 왔다 갔다 했으니까 순간적이지만요. 네네네. 이제 한 정오 때 네. 그랬으니까 원전보다는 한 2기가 더 많았던 2.6기가 정도 더 많았다고 네, 봐야죠. 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원전이 한 23기가 정도, 예. 그리고 태양광이 20한 5, 6기가 정도. 예. 근데 이제 그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예. 저기 회색깔로 보이는 것들 이제 수력
자원들, 양수 자원들이 회색이 양수군요. 양수가 예. 이렇게 공급이 많을 때는 예. 펌핑을 합니다. 하부 저수지에 물을 상부로 끌어올리면서 네네. 전기를 소비하는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죠. 부하 그렇죠. 역할을 하는 그게 거죠. 배터리 역할을 또 하는 네, 거잖아요. ESS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펌핑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한 3기가와트 정도가 동시에 물을 퍼올리고 예. 그리고 2기가와트 정도를 플러스 DR이라 그래서 뭐 전기차를 충전한다든지 수요를 창출하는 거죠. 막 수요를 창출해서 싸게 줬나요 그때? 뭐 아직들 뭐 사업자들은 그런- 충분하지 않다고는 하는데 전기 공급대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전기가 남아돌 때는 전기 거의 거저 주기도 해도 고마운 건데 전력망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그렇긴 한데 아무튼 아직은 지금 전기요금이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 못하니까. 네.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 수요가 네. 뭐 42기가와트까지 이제 푹 주저앉았어요. 저 빨간색은 뭔가요? 지금 빨간색이 비하인드 미터인가요? 아닙니다. 완전히 빨간색이 실제 계량이 되는 태양광의 옥상입니다. 그럼 분홍색이 BTM이군요. 네네네. 분홍 그러니까 약간 자가 분홍, 발전에 그러니까 계량이 안 되는 전력 거래소로 거래되지 않는 태양광 한전이 직접 PPA 하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전이 직접 PPA를 하면서 전력 거래소를 안 거친다는 게 참 그것도 이상했어요. 뭐 이제 태양광 사업자 입장에서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뭐 시장으로 들어가서 내가 시장가를 받을 것이냐. 그러면 저 분홍색은 이제 자가 발전이나 아니면 전력 거래소로 거치지 계량이 않는 안 되는 계량이 안 되는 미계량이 훨씬 더 많네요. 그리고 빨간색은 전력 거래소를 통하는 태양광. 그 두께가 이 원자력보다 더 두꺼웠다. 그리고 가스 발전 초록색이 뭐죠? 저게 풍력인가요? 여기가 이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연료전지도 물론 포함이 돼 있고요. 예, 풍력도 들어가 있나요? 네, 풍력도 거기 풍력은 아직까지 뭐 워낙에 양이 미미하기 미미하니까.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실 게 여기 보시면은 약간 부하곡선이 오전 11시 때 되면서 갑자기 뚝 떨어지죠. 네. 피크 올라갔다가 떨어지네요. 출력 제어를 한 겁니다.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를 한 거군요. 이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부지방까지 출력 제어를 네, 했어요. 호남 남부까지 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서. 제주도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전기 잘 생산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전기를 전송 못하도록. 근데 그게 호남까지 왔다가 지금 경상도를 넘어서 충청도까지 올라왔다. 출력 제어한 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전국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아우성이 전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그 원송 소리가. 저게 뚝 떨어질 때가 그때 출력 제어한 때군요. 맞습니다. 한 1에서 2기가와트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데이터들도 추후에 좀 정확히 면밀하게 좀 공개가 돼서 앞으로 대책이라는 데 세울 때 이런 게 좀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파악한 바로는 2기가 가까이가 태양광 출력 제어를 했다. 이 원자력이 좀 양이 적었다면 다른 발전들이 늘어나면서 있으면서 그 재생에너지의 출력 제어가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밑에 원자력이 아무리 출력 간발을 해도 저거밖에 줄이지를 못하니까 그 바닥에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경직되어 있으니까 나머지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원자력 쪽에서도 원전 한수원 쪽에서도 우리 간발률을 지금 80%까지 하거든요. 최대 80%까지 기당 80%까지 하는데 2031년까지 해결료를 좀 고도화하고 개선을 하고 간단하게 해서 80% 감축률을 뭐 70%인데 그 이하까지도 좀 낮춰 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당면한 지금 현안들이 이대로 자기들이 경직성 전원으로 있으면 사실은 아예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줄이는 게 아니라 줄이는 걸 못하면 아예 며칠 전부터 원전을 세워놔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던 거죠. 근데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그때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랑 뭐 전력거래소랑 같이 이렇게 비공개 간담회를 했는데 솔직한 얘기 좀 들어보려고 뭐 원자력 규제기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규제 잘 못한다고 문제제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보기에는 출력 간발하는 건 해결료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처럼 굉장히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해결료가 음축 판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면서요. 그럼 그 깨지면 끝장이잖아요. 사실. 해결료 봉의 소재도 지금 걸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르코늄 소재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걸로 또 R&D 하겠다고 그러겠군요. 실제 R&D를 시작했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원인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제 아까 우리가 도저히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다라고 제가 비유를 했는데 이런 현상들이 왜 가속화되느냐면 둘 다 경직성 전원입니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태양광도 물론 ESS를 붙이면 이제 유연성들이 확보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발전되는 대로 출력을 내죠. 원전도 마찬가지로 출력 조절이 대단히 어렵고 어렵거나 또 연간에 이제 간발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연료별로, 해결료별로, 주기별로 너는 1년에 뭐 예를 들면 몇 번 10m. 이상은 안 된다. 네. 그게 왜냐하면 그 해결료봉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어를 하는 거죠. 규제를 하는 그래서 거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해결료 출력 높이고 간발하는 거 네. 비행기 뜨고 내릴 때가 가장 위험하듯이 그렇죠. 원전도 마찬가지다. 그 수시로 뜨고 내리는 것 같은 그 네, 뭐야 맞습니다. 스트레스와 그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동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관제원들도 사실은 달갑진 않죠. 이런 네, 상황들이. 그렇죠. 대단히.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 제가 이제 한번 작년 봄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작년 1년 전하고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를 비교를 해봤더니 원전이 한 3.5기가와트가 늘어났어요. 작년 이맘때 봄철에 가동되던 원전 총 양하고 설비용량하고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이제 신원을 1, 2호기 준공은 작년이랑 같은 원전 것 이용률을 원전 발전량 비중을 30%로 만들겠다는 윤 정부의 목표가 있었고 이용률을 극대화하는 게 이제 원전 당국의 지상 과제였죠. 그래서 정비 시기들도 대부분 이제 다 조정을 했고 타이트하게 했나요? 뭐 타이트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는 계획 개방 정비가 원래 2달 이상을 갔던 거를 한 달 이하까지 막 줄였었어요. 지금은 가동하면서 정비할 수 있는 건 가동하면서 정비하자 그래서 그걸 기준을 조금 나눠놨어요. 세분화해서 가동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도 미리 정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을 최소화하는 거, 이제 이용률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실제 이제 1년 사이 불과 이제 3.5기가와트가 늘어난 거죠. 개통에 들어오는 그리고 태양광도 물론 많이 늘어났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 실제 이제 그 이용률 개통에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기여하는 양을 보면은 2기가와트가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어요. 태양광도. 네. 그러면 합하면 5.5기가와트거든요. 경지성 전원이 두 개가 동시에 이제 5.5기가와트가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이제 봄철 봄가을마다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는데 우리가 지금 계획대로 만약에 11차 계획대로 앞으로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는 어렵지 않게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10%가 채 안 되는 상황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물론 뭐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말을 하지만 근데 전력 수요는 전 세계에서 예측하거나 우리나라 예측이나 항상 전력 수요는 과대했어요. 그래서 실제 전력 수요는 그 예상보다 항상 작았거든요. 좀 과대하게 해야지 신규 원전도 지을 수 있고 발전소 사업자 입장에선 목표 수위가 높게 나와 있어.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는 건지 아니면 발전사들의 발전소를 짓기 위한 핑계로 만든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사실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항상 과대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과대 예측을 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도 늘어나고 뭐 원전도 늘릴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지금 문제는 비중이잖아요. 근데 재생에너지 비중도 늘리면서 절대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원전 비중도 또 같이 늘리겠다. 그거는 지금 30%인 원자력일 때 10%인 재생에너지가 출력 제어 당하는데 원전을 32, 3, 4, 5 이렇게 늘리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20, 30으로 늘려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저는 불가능한 계획을 정치적으로 담아놨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11차 전력계획 때 그럼 재생에너지 지표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태양광 풍력이 이제 2030년하고 38년 목표값이 이제 태양광 풍력 순수 재생에너지만 합했을 때 2030년이 78기가와트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2038년에 121기가와트. 현재 한 30기가와트 정도 한 133기가와트 정도니까 아니 현재 재생에너지만 순수로 보면은 30이 채 안 되잖아요. 태양광만 BTM 합해서 30기가와트가 되고요. 30이 되는 거예요? 예. 풍력까지 합하면 한 33, 4기가와트 정도. 근데 그걸 78로 늘린다는 거는 그렇죠. 30년 당장 불과 얼마 안 5년 남았어요. 안에 5년 안에 그럼 40기가와트 이상을 늘린다고요? 지금의 더블 이상? 그러니까 이제 발전량 비중으로는 사실은 18.8%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만 따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8.8%. 신에너지 18.8kg고 비중은 더 줄어들었네요. 2038년은 29.2%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비용량 기준으로 하면 뭐 남은 기간에 이제 그러니까 2023년 말 기준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비용량과 비중이 49기가와트거든요. 그거를
그게 이제 8.4%입니다. 발전량 비중으로. 49기가와트예요? 네, 49. 39가 아니라 49. 40 신까지 합쳐서? 신이 조금 들어가죠. 신이 들어가서. 그게 8.4%고 남은 계획 기간에니까 72기가와트를 우리가 더 지어야 된다. 추가를 72기가와트를 그 몇 년까지? 2038년까지. 38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목표가 낮다면 뭐 낮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단순 계산해도 매년 5기가와트는 늘려야지 이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건 대부분 민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재생에너지는. 네. 예. 근데 아무튼 현체 제로는 저는 늘릴 수 없다. 가지 못한다. 이렇게 네. 장담하는데 첫째는 이 송전망 문제입니다. 이게 예, 예. 송전망 문제인데 이 사실 우리 지금 발전소 짓는 것보다 송전망 짓는 게 더 어렵다. 송전탑 짓는 게 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실제 발전소 건설 기간보다 송전망 건설 기간이 훨씬 길어요. 10년 보통 동해안 지금 수도권으로 넘어오는 것들은 12년, 13년 그냥 넘어가거든요. 최장에 최근에 이제 신탕정 뭐 이런 3, 4호선로는 거의 20년 가까이 끌었거든요. 네, 네. 생각보다 쉽지 않다. 송전선로 네. 건설 네. 기간이. 그래서 우리가 전력망 특별법을 제정했으니까 이제 뭐 획기적으로 뭔가 탄탄텔로가 뚫리지 않겠느냐. 근데 발전소만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송전선로도 좁은 국토에 너무 많이 깔려 있고 몰려 있어요. 송전선로도. 그래서 뭐 무한대로 송전선로를 늘리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일례로 수도권에 우리가 3, 4호 송전선로를 갖고 4기가와트를 깐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실제 네. 그걸로 융통 가능한 양은 1기가와트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편중돼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 양쪽에서 그 균형이 깨졌을 때 어떻게 조달을 하실지 계획을 하면 실제 많은 송전선로 짓는다고 그거대로 다 그 양을 보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어쨌든 수도권에 몰려 있는 수요를 네. 지방으로 분산하는 게 첫 번째 계획이 돼야 된다. 그 네, 말씀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평택에도 삼성 공장 1, 2, 3, 4, 5공장까지 지금 건설 중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용인에 또 하겠다? 아,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송전선로 조달 이제 정부 계획상으로는 예. 강원권에서 넘어오는 이제 석탄 발전이라든지 원전 신규 원전을 중간에 이제 그 용인으로 빼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호남권을 뭐 HVDC로 원거리에서 아니, 조달하겠다 저한테 이런 보고할 계획들이- 때는 뭐라 예, 그랬냐면요. 가스 발전 6개 하겠다 그랬어요. 아 이제 용인에다가 이제 용인에다가 연동- 500메가짜리 가스 발전 6개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이제 초기에 3기가와트는 우선 그렇게 급한 대로 하고, 하고, 예, 하고. 나머지를 이제 예, 예.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 용인도 지금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신도시도 많이 세워지고 거기다가 가스 발전 더 나아가서 뭐 SMR 원전을 넣겠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전기를 많이 쓰는 수요처,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을 호남이나 영남 쪽으로 이렇게 내리는 방안을 저는 다음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국회의원 있을 때 주장했던 게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네. 얘기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당에 있는 수도권 쪽에 있는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지방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더 싸고 수도권이 더 비싸지니까 좀 곤란하시겠지. 그래서 좀 그러시더라고. 근데 국가 전체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수도권 표를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국가 전체를 생각을 하면 지역에 결국 공장이나 기업이 이전하는 거는 두 가지더라고요. 부지는 사실 어디를 가나 거의 공짜로 준대요. 부지는. 그러니까 부지 걱정 서로 오라고 하니까 산단 만들어서. 그럼 뭐가 문제냐? 하나는 에너지 요금이고 두 번째는 인력이라는 거예요. 인력.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하면서 지방 국공립대를 키우자고 얘기하잖아요. 국공립대라고 만들어 놓고는 재정 지원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니 지금 인서울로한테 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밑으로 내리는 교육 정책을 쓰고 동시에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해서 지금 지역의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많고 출력 제어도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그걸 직송 라인 만드는 거는 저는 그런 송전선로 만드는 거는 상대적으로 주민들 설득하기 훨씬 쉬울 거다. 네.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거니까. 한 번은 제가 신안 쪽에 이제 한 몇 개 대기업들이 해상풍력 발전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제가
그걸 보고 바로 옆에 조금만 몇십 킬로만 떨어지면 여수 산단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재생에너지 직송하면 대만에서 TSMC가 해상풍력에서 직송받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게 3, 4, 5 송전선로가 깔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여수 산단에 재생에너지를 마음껏 공급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그 진도로 완도하고 진도로 올라오는 역송되는 그 선도 그러면 그 산단으로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유가 있는 송전선로를 만들게 되면 저는 국민들도 이해하실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 수도권 집중, 수도권에 계속 공장 짓고 삼성반도체도 SK반도체도 다 수도권으로 가면서 송전선로 굴러 갈 거니까 여기 지역에서부터 거기까지 다 송전선로 하는 거 다 동의해라. 이렇게 말하면 저는 동의하는 국민들이 좀 어려울 거다. 근데 이걸 밑으로 내리고 그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하면은 그건 훨씬 합리적이잖아요. 그럼 기업도 좋고. 싼 전기료를 쓸 수 있는. 그렇죠. 전 요즘에 되게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윤석열 정부 제가 다 비난했지만 딱 하나. 그때 왜 전기요금 왜 안 올리냐고. S&P 도매 가격은 250원, 300원 가는데 소매 가격을 110원, 120원에 묶어놓으니까 이 차액이 다 적자로 그대로 쌓이고 빚이 200조에 연간 이자가 3조, 4조 이게 뭡니까? 국가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세금으로 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랬던 건데 그나마 윤석열 정부에서 전기요금 야금야금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근데 산업용만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자, 킬로와트 시당 185원 정도까지 갔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업용이 제일 만만하죠. 왜냐하면 호수라고 그러죠. 이제 한전 입장에서 고객 호수로 보면 몇 프로가 안 돼요. 네. 근데 사용량은 대기업만 뽑으면 30%가 넘어요. 전체 모든 소비량. 산업용을 하면 60, 70% 정도 되잖아요. 50%가 50% 많이 줄었네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 한 60, 7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수요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좀 슬픈 얘기지만 산업용 수요가 너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공장 문을 많이 닫구나. 그만큼 경기가 아주 안 좋아요. 최근에 이제 전력 직거래로 전력 수요도 많이 줄었겠네요. 사실은 뭐 테라와트 단위로 줄었죠. 아마 공식 통계가 나오고 나면 아마 작년부터 산업체 수요가 산업 수요가 엄청나게 줄었다. 윤석열 정부 때 온실가스 줄어들었다고 자랑했잖아요. 원전 때문이라고. 알고 봤더니 원전이 아니라 포스코가 공장 가동을 줄이고 물에 침수당해가지고 그래서 온실가스가 줄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185원인데 근데 태양광이 한 180원, 그 정도 안팎으로 하면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한전에서 공급해주는 산업용 전기보다 그냥 태양광 전기로 공급하는 게 더 싸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네, 이제 뭐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생에너지 PPA들이 막 활성화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PPA가 직접 공급하는 재생에너지로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기업하고 직접 거래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직접. 제가 어느 협회에도 얘기 들어봤더니 현대인가 하여튼 모 기업 어떤 대기업하고 한 30메가 정도 태양광을 직접 거래하는 걸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수요를 공장을 기업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더 싼 전기요금, 그 재생에너지 전기로 공급을 하고 그럼 기업도 좋고 우리나라도 쓸데없는 서울까지 가는 송전선로 없어도 되고 지역별로 막히는 송전선로 뚫으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할 말도 있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지역 일자리 만들고 그리고 지역의 국공립대학교 키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균형발전이랑 다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차기 정부에서 아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 공급의 분산화가 아니고 사실은 수요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이게 맞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잠깐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이 표를 한번 봐주시겠는데요. 이게 뭐 통계가 없어 제가 따로 각 그 장기 송전전 계획에서 수치들을 정리하신 거예요? 네, 제가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1차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10차, 11차 두 개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11차 장기 송전전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고요. 10차까지 이제 그러니까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세워지면 보통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6개월 이후나 1년 이내에 그 전원들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계획을 세워야 발전소를 세우면 그 발전소를 어떻게 송전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변조소를 만들 건지 그 계획이 잇따라 나오는 거죠. 네네. 그 계획들을 한번 추계를 한번 쭉 내봤어요. 실제 정말 송전망들을 그렇게 열심히 늘렸는가? 그거를 제가 한번 따로 내봤는데
사실은 저는 이건 문재인 정부도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재생에너지 확대한다고 이렇게 천명을 많이 했는데 송전망 확보는 실제 안 한 거예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7년부터 수립된 이제 8차, 10차 송변전 설비 계획상의 확충 실적입니다. 8차부터 10차 보시면은 계획은 보세요. 저렇게 몇만 킬로미터씩 하겠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한 거는 몇백 킬로미터밖에 안 되네요. 뭐 불과 얼마 안 되죠. 뭐 그것도 네. 이제 우리가 기관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3, 4, 5 이상은 뭐 150km 이 정도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실제는 말하고 행동이 틀렸고,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저 당시에 무슨 얘기들이 나왔냐면 재생에너지가 너무 확대돼서 송전망이 따라가질 못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송전망을 제대로 안 깔았구만 계획대로. 그렇죠. 네. 핵심은 거기에 있던 거죠. 네. 실제는 여론은 재생에너지가 넘쳐서 그렇다고 했는데 우리가 9.15 순환전쟁 때 이제 2011년에 이제 9.15 순환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전국적인 순환전쟁이. 그렇죠. 그건 수급 계획의 실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니 제때 대비를 하고 요금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수급 계획 실패인데 지금의 사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건 만계획의 실패입니다. 만계획을 전원 계획들을 새로 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라서 만계획을 체계적으로 다 미리 세웠어야 되는 거죠.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과 판매를 책임지는 예. 회사인데 사실은 직무유기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나요? 물론 한전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주민들 반대해서? 아니 물론 문 정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기존의 원전들을 다 수명 연장한 걸 뺀다. 수명 대항은 빼면 그 자리에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면 된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정책이 너무 5년마다 오락가락하니까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추냐. 10년이 훨씬 걸리는 장기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일관된 메시지를 줘라. 이제 한전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죠. 네. 아니 일관된 메시지나 아니나 상관없이 어쨌든 보면 거의 10분의 1 수준 아닌가요 지금? 10분의 1도 아니고 이건 30분의 1이네요. 네? 30분 35,000km를 해야 되는데 1166km 종합으로 보면 네? 물론 765 저게 너무 거대해서 저걸 뺀다 하더라도 뭐 345가 9,800을 해야 되는데 150밖에 못하고 154를 23,000을 해야 되는데 938km밖에 못했으면 도대체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한테 한전이 옛날에는 직접 그 154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229처럼 좀 큰 전봇대 이런 걸 직접 하기가 힘드니까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그걸 건설을 해갖고 기부 체납하는 형식으로 했었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그걸 못하게 하면서 가격이 2배로 뛰었답니다. 공사비가요? 공사비가.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전용선로 재생에너지 업자가 내 발전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이제 모선이 있는 데까지 끌고 가는 사업들을 네네네. 아마 그렇게. 네, 근데 어쨌든 박근혜 정부 때는 1메가와트 이하는 무조건 다 연결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연결을 했는데 작년 말에 그게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서 이제 발전 사업자들이 직접 해야 된다. 소규모 1메가 이하짜리 태양광 발전 사업자도 직접 해야 되는데 직접 하려면 어쨌든 그 근처에 있는 시공업자들 해다가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하지만 저는 그건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소규모 사업자들은. 근데 아무튼간에 본인이 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 1kg에 한 1억 드는 사업이 1억이나 얼마 정도라 그러더라. 1kg에 한 5천만 원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5천만 원 드는 사업을 자기가 해서 이거를 한전에 기부 체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한전이 운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존엔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한전이 가격을 측정한대요. 그러면 조달청 가격이 특별히 비싼 거 아시죠? 네. 네. 그래서 똑같은 업자 데리고 하는데도 이게 5천만 원짜리가 1억이 되고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한전이 예전에는 한전이 측정했다가도 실제로 가격이 낮아지면 환불을 해주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적자가 심해지고 부채가 많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아마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애로가 그런 그렇죠. 예, 접속의 문제가 가장 클 거고.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윤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이제 그해 이제 2022년 말부터 어떤 그 사건 이제 검찰이 전국의 태양광 사업자들의 대출 사업들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특정 지역이 그렇지만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150건이 재판 중을 받고 있고요. 재판이 정말 탈법 불법은 일부 구속 사례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거죠. 만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1금융권들이 대출을 안 해줬어요. 태양광 사업자들한테. 그럼 이제 금리 엄청 높은 걸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그 금융 감독 규제 기관들이 은근히 그런 메시지를 줬대요. 태양광 사업들은 하지 마라.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자들이 다 어디로 달려가냐면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비싸고. 4%, 3%대 쓸 수 있는 이자를 6%, 7%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단가가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전기요금 올라가는 거랑 연결되는 거죠. 이 재생에너지 싸고 탄소가 안 나오니까 쓰자는 건데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여전히 그 수사가 여전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진행입니다.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검사들이 엄청나게 기소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태양광 발전 사업하면 재생에너지 사업하면 다 범죄자 취급당하고. 네. 그래도 꾸역꾸역 1년에 한 2기가씩은 늘었어요. 그럼 원전 1개 이상 분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5기가와트, 6기가와트씩 늘어나야만 최소 5기가와트. 최소는 그렇다. 최소 5기가와트. 저는 사실 풍력 발전을 좀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밤에도 재생에너지 전기가 생기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차기 정부의 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이 설계가 돼야 된다. 아까 마주보는 기차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한쪽은 피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핵폐기물과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그런 원전을 할 거냐, 아니면 아무런 쓰레기가 나오지 않고 아리백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도 원하고 있고 그리고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로 갈 거냐. 그럼 당연히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본다면 재생에너지를 중심에 둔 차기 에너지 정책, 그 설계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생에너지 늘려야 되는 건 저는 상수라고 보고요. 지상 과제죠.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왜 지금까지 안 됐는가? 예를 들면 전기요금 체제는 어땠는지, 아니면 전력 시장의 제도는 과거에 이제 화석에너지 시대의 그 전형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아닌지, 또 개통 운영 방식도 이대로가 정말 맞는 건지, 그 세 가지 전제들을 좀 다시 설계하는 방향으로, 그래야지 재생에너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역순으로 좀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좀 했던 거는 뭐랄까, 물론 아리백, 탄소 국경 조정제도, NTC 달성 이런 것들 위해서 재생에너지 늘리는 거는 비중 높이는 건 당연한 거지만, 좀 에너지 산업 전환 관점에서 저는 봤으면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환을 하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업을 어떻게 지역에 유치하고 그걸로 지방 소멸도 막으면서 청년들한테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줄 것인가. 그래서 역대 정부라든지 지금까지가 이제 에너지 과정들이 쭉 지켜보면 제가 볼 때는 에너지 산업화 계획이 없어요. 저는 백지 상태라고 보거든요. 에너지 전환 계획, 그러니까 비중을 조절하는 계획들은 있지만 산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산업을 갖고 수출 경쟁력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고, 그런 청사진이랄까, 큰 그림들이 없이 이제 양적 황태에 좀 치중한 거 아닐까. 에너지 산업화 계획이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예를 들면 어떤 걸 말할 수 있을까요? 산업화하면은 그러면 국내 제조업들이, 태양광 풍력 제조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좀 사실은 우리가 한 차례 실기를 했거든요. 이제 MB 정부부터 해서 쭉 해서 산업을 안 챙기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잡아야 될 선두국들이 너무 앞에 나가버렸어요. 우리가 중국이 이거지 않나요? 중국, 유럽, 풍력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그냥 내수를 키워서 우리가 열심히 하자, 따라가자, 이런 것 갖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일자리가 안 만들어집니다. 실제 그 내수 산업에서 이 좁은 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얘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고 내수 시장을 만들어가 모든 계획들을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청사진 같은 계획이 없으면 그냥 중구난방으로 단순하게 국내 공급망 확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원해지네, 이렇게 단편적인 계획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총체적인 그림들을 이제는 그릴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결국은 저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우리가 왜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철학적 질문들하고 저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재생에너지 몇 프로까지 늘려야 돼, 이런 깃발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 청사진, 뭐 도면 이런 게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기 정부는 좀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 전환이 여러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한 번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기회는 한 번뿐인데 네.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예. 전환을 하면서 우리의 산업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시장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전략하고 전술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짜서 에너지 산업도 만들면 차기 정부가 대단히 큰 일을 했다. 그게 그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산업화 계획은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그냥 보급 사업으로만 생각하고 목표 5% 달성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산업화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절로 그쪽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그쪽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게 결국 돈이 되고 그럼 시장이 더 크게 늘어나서 제조부터 이제 관리까지 다 이제 하나의 뭐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가치사슬이 만들어지는 네네 거죠.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는 그런 계획이 만들어져야만 이게 재생에너지의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지구에도 도움이 우리가 이제 기후악당 국가가 아닌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걸 같이 고민을 해야겠다. 그냥 착한 사람들 좋은 일 한다는 차원으로 몇 퍼센트 재생을 늘려야지 그 당위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how 어떻게 할 거냐. 전기요금을 어떻게 제도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도움이 될 거냐. 전력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한테 저도 그랬거든요. 그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그다음에 우선 구매, 그러니까 전력회사가 무조건 재생에너지부터 먼저 사고, 그다음에 가격 보장해주고 이렇게 되면 저절로 시장이 늘어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제안하고 지난번 저희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간담회 할 때도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탈원전이니 아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시장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서 저절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래서 국민 전체가 이 시장의 참여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정말 지구도 지키고 돈도 벌 수 있는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짧은 시간 동안에 1시간 약간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퇴행적인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어떤 피해를 가져왔는지를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잘 몰랐던 가장 최신 원전 신한울 1, 2호기가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태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네요.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산업화 차원에서 어떻게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될지 그걸 깊게 고민하면 좋겠다. 그런 제언도 같이 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방송 준비 많이 해오셔가지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양희원영의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였습니다. 이상복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